그러니까 unlived life라고 하는데 부모의 원한, 부모의 슬픔, 부모의 분노 이것이 아이들한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네. 저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는데 만약에 제가 아이가 있었으면 반드시 피아노를 시켰을 것 같은 거예요. 부모가 살지 못했던 삶을 우리가 아이들한테 투사하는구나. 그쵸. 그 투사를 하지 않고 아 너는 너의 행복을 찾아라라고 이렇게 놓아주는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이번에 나온 마흔에 잃는 융심리학이라는 책에 추천사를 적어주신 정여울 작가님과 제가 둘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여울입니다. 네, 서점에 가보면 마흔을 주제로 한 책들이 마흔이 아예 제목에 들어가 있고 맞아요. 예. 네, 마흔을 아예 전면에 내세운 책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번에 이 책의 감수의 글을 적으면서 느낀 게 저랑 제 동료들이 이제 이 뇌부자들이란 이 채널을 처음 열 때 네. 저희가 30대 초중반 정도의 나이였거든요. 네. 근데 어느새 저도 저한테 이번에 감수의 글 의뢰가 들어온 이 책을 받고 보니까 저도 40대가 넘어가 있고 네. 아 나도 이제 마흔이 넘어가면서 이 책의 메시지를 한번 진짜로 내 삶에 더 녹여보고 나도 변화해볼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에 이 책을 찬찬히 읽어보게 되었거든요. 네. 왜 이렇게 많은 책들이 좀 마흔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게 융심리학과도 연관이 많은데 그러니까 융이 마흔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다르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마흔 이전에는 우리가 삶을 탐구할 뿐이다. 그러니까 탐구하고 창조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런데 마흔 이후에는 그 힘들게 벽돌처럼 쌓아 올린 그 삶을 다시 놓아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놓아준다는 것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막 커리어도 쌓고 실력도 쌓아왔는데 이걸 놓아주라니? 이게 무슨 말인지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그게 사실 그 놓아줌의 대상이 저는 에고인 것 같아요. 셀프를 찾기 위해서 에고를 놓아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에고는 우리가 늘 보여주는 모습, 남에게 보여주는 모습이다 보니까 타인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게 돼요. 그래서 에고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내 모습이라면 셀프는 다른 사람이 없을 때 진짜 나의 모습.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순 없지만 진짜 나만은 알고 있는 진짜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은 셀프가 더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평생 에고만이 진짜 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죠. 나를 어떻게 놓아주지? 그쵸. 그런데 에고를 놓아주면 셀프로 가는 길이 열려요. 그런데 그 에고를 놓아줄 정도의 용기와 내공이 생기는 시기는 아무래도 마흔 이후인 것 같아요. 네. 마흔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고 더 진짜 나를 찾는 셀프의 시간이고 셀프를 만들어가는 그 시간은 결코 힘들거나 아프기만 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창조적이고 아름다운 시간이라는 점을 깨닫게 해주는 책이라서 저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제 마흔 이 키워드가 네. 저도 진료실에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꼭 생물학적인 나이가 마흔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여태까지 지금까지 이끌리듯 살아왔던 삶이 인생 1막이라면 이제 인생의 중간 시점에 인생 2막으로 넘어갈 때 이때 네. 우리가 진짜 나를 발견하고 진짜 내가 되는 그 삶을 찾아 나갈 때가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꼭 마흔이 아니더라도 이 언저리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마흔을 얘기하는 건데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좀 진짜 자기를 발견하고 과거의 가짜 자기, 자아와 좀 멀어지는 네.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셨어요? 예, 가짜 자기라고 하면 너무 세고요. 가짜 자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에고와 셀프가 원래부터 가까운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쵸. 너무 남을 속일 필요 없이 자기 자신의 길을 잘 걸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현대 사회에서 문제가 뭐냐면 페르소나를 너무 화려하게 꾸미기를 원하니까 사람들이 막 명함도 되게 예쁜 뭐 정말 대기업 명함 아니면 뭐 뭔가 멋진 직업 이런 걸 갖고 싶어 하니까 페르소나가 자기 자신으로부터 많이 멀어진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에고와 셀프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다행히 그렇진 않았어요. 그렇진 않고 항상 제가 원하는 좀 더 셀프의 길을 향해서 가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 세부적인 차이가 좀 있었는데 저의 에고는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거죠. 예,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싶고 또 교수님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그러니까 칭찬받는 큰딸 K 장녀라고 하잖아요. 이 K 장녀들은 부모님한테 인정받는 게 너무 중요해서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싶고 부모님이 고생하시니까 어떻게든 내가 그 고생을 막아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되게 강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에고였던 거예요, 저는. 네. 그런 K 장녀의 에고가 저의 30대까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부모님이 먼저였던 거예요. 부모님이 내가 교수가 되는 걸 바라시니까 그래 교수는 꼭 돼야 돼. 이런 식으로 저 자신을 너무 코너로 몰아세운 거죠. 그런데 교수가 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게 된 게 저의 인생에서 되게 큰 내려놓음이었어요. 어떻게 좀 내려놓으실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박사 논문 쓰고 나서 교수 어플라이를 하게 되는데 하면서 이 길이 아닌 게 밝혀진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를 하는 건 좋은데 저에게는 글쓰기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교수가 되는 그 직업적인 명함을 내미는 지금도 저희가 명함을 안 갖고 다니는 이유가 그게 안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글 쓰는 사람이라 언젠가 그 사람이 내 글을 읽어주면 그게 명함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작가라는 그 정체성 그걸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명함을 안 들고 다니게 됐고 교수가 되고 싶은 그 마음, 그 욕망이죠. 그 욕망을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부모님의 반대가 컸죠. 그렇죠. 예, 부모님이 내가 너를 어떻게 가르쳤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서울대 보냈는데, 막 이런 서울대 박사 이게 부모님한테는 너무 중요한 성취였던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건 부모님의 성취는 아니거든요. 저의 성취거든요. 근데 저도 그 성취를 내려놓고 싶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내가 박사가 됐다고 해서 꼭 교수가 되지는 않아도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에게 더 중요한 것은 에세이를 쓰는 사람이라는 정체성. 지금까지 계속 글을 쓰고 있었고 글을 쓰는 것이 논문을 쓰는 것보다는 그냥 저의 마음을, 셀프를 드러내는 글쓰기. 논문은 아무래도 에고가 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남에게 인정받아야 되거든요, 논문은. 그러니까 객관적인 지표로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에고의 글쓰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상처를 고백하는 솔직한 글쓰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교수가 아니어도 괜찮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내가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길, 나의 에고가 아니라 나의 셀프가 기뻐하는 길을 가자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게 다행히 융심리학을 공부하는 것과 만났어요. 융심리학에서는 결국 셀프로 가는 길이 더 옳다고 얘기하니까요. 네. 그게 맞물리면서 제가 에고의 욕심을 내려놓게 됐어요. 그냥 나는 글 쓰는 사람이 좋아. 어떤 막 교수로서 인정받지 않아도 돼라는 그 마음의 내려놓음이 저에게는 큰 변화를 가져온 것 같아요. 예. 그 시기에 네. 융심리학을 만났다라고 네.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융심리학에서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존재가 있다라고 얘기를 맞아요.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융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자기, 셀프고요. 네. 아마 이제 작가님께서 그 시기에 융심리학을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라 내 자기가, 내 셀프가 그걸 찾도록, 하필이면 융심리학을 찾도록 이제 만든 거겠죠. 네. 저는 들으면서 되게 놀란 게 뭐냐면 사실 저희가 같은 이 사회를 살아왔으니까 그렇겠지만 저한테도 비슷한 부분들이 꽤 있었어요. 꽤 네. 있었는데 저도 일단은 저희 부모님께서 어떤 이제 박사와 교수의 길을 당연히 좀 바라시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정신과 전공의를 하면서 대학원을 이제 교수님들께서는 대학원에 이제 들어가기를 권유하셨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그때가 이제 30대가 들어선 시점이었는데 저는 더 대학원 공부를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1도 없었어요. 그래요? 네, 1도 없었는데 네. 교수님도 원하시고 부모님도 원하시니까 제가 정신과 의사기도 하고 30대기도 한데 네. 아무 생각 없이 네. 그냥 한 거예요. 사실 굉장히 큰 결정인데 말이죠. 네. 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맞아요. 그래서 하면서 이거 내 길이 아니구나라는 걸 진짜로 알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왜 교수님들은 왜 박사를 안 하냐, 네. 집에서도 왜 박사과정까지 안 하고 석사로 끝내려고 하냐, 그때 비로소 처음으로 거절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셀프의 결정이네요. 네, 진짜 내 길이 네. 아닌 것 같다. 네. 더 가는 게 아닌 것 같다. 근데 그럼에도 뭘 할지는 모르는 상태였는데
그때 이제 저희 뇌부자들을 같이 하는 친구들이 뇌부자들이란 프로그램을 만들자라고 해서 뇌부자들을 지금까지 이제 7년 넘게 운영을 해오고 오래 있고, 하셨네요. 예. 근데 하면서도 계속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고민이 네. 있어서 저도 이 책을 더 집어들고 네. 감수의 글까지 아마 제 안에 있는 자기가 셀프가 시켰겠죠. 그럼요. 더 고민해봐라. 네. 그래서 이것도 온전히 내 결정이 맞나? 나는 진짜 뭘 바라나? 라는 고민을 하면서 살고 있는 요즘인데 네. 아까 작가님 말하면서 들으면서 좀 놀란 게 뭐냐면 저도 그간 제가 쓴 책들을 보면은 에세이예요. 네. 네, 에세이고 마음을 표현하는 글이 더 좋으신 거죠. 네, 어떤 정신과 의사로서의 이론서나 아니면은 논문을 정리한 글이나 이런 글들은 네. 저에게는 너무 갑갑하고 저를 가두는 것 같고 그렇죠. 네. 적다 보면은 에세이가 좀 글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반갑네요. 네, 그래서 논문보다는 지금, 네. 에세이를 택한 게 똑같네요. 네. 김지용 원장님하고. 그래서 앞으로 저도 네. 이제 40대를 더 본격적으로 살아갈 때 어떤 길로 가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점점 더 이제 책을 읽고 에세이를 적는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길을 갈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되게 반갑고 제 마음속에서도 나 역시 이런 울림이 있었구나 라는 걸 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김지용 원장님이 김지용 작가님이 되실수록 더 행복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님은 어떤 직함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원장님이 작가가 되실 때 진짜 나 자신의 어떤 마음을 표현하는 글을 쓰실 때 더 셀프가 기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장님이란 직함이 네. 진짜 싫거든요. 네. 이 많은 책임과 막 사회적 요구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진짜 싫거든요. 근데 네. 이게 또 너무 필요하기도 해요. 있어야죠. 네. 그래야 환자들이 가죠. 작가와 원장이라는 두 정체성이 어떤 행복한 교집합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내가 나의 글 쓸 시간과 셀프를 지키고 또 내가 건강한 상태에서 상담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나의 셀프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거절할 용기가 필요해요. 네. 환자의 수도 또 하루에 받는 환자 네, 그 네. 상담의 시간도 제한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읽고 쓸 수 있는 시간을 지켜내셔야 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교집합을 찾는 과정이 힘들지만 결국에는 셀프의 개성화를 위한 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야, 무슨 제 네. 마음은 진짜 와 너무 확 깨뚫고 글 쓰는 걸 상담받는 좋아하시니까. 느낌인데 예. 사실 제가 저희 뇌부자들 멤버 중에 진료 시간이 제일 짧습니다. 와. 제일 짧고 그래서 가장 행복하시지 않을까요? 네, 융의 천재적인 통찰이 빛나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unlived life라고 하는데 부모의 원한, 부모의 슬픔, 부모의 분노 이것이 아이들한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네. 저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는데 만약에 저는 아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아이가 있었으면 반드시 피아노를 시켰을 것 같은 거예요. 저도 unlived life가 정말로 그 포환이 맺힌 게 있는 거예요. 한이 맺힌 게. 그래서 아이가 없어서 차라리 다행이다 싶을 때가 있어요. 네. 내가 그 살지 못한 삶을 내 아이에게 강요할까 봐 두렵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부모님한테 그렇게 당했는데도 부모님이 살지 못했던 삶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삶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6살 때부터 서울대 가야 된다고 그렇게 엄마가 많이 저를 혼내셨어요. 잠도 못 자게 하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엄마는 지금도 자부심을 갖고 계세요. 근데 사실은 저는 불행했거든요. 이제 저는 제 친구들을 또는 제 조카들을 통해서 아는 거죠. 아이들한테 정말 중요한 건 부모가 살고자 하는 그 삶이 아니고 부모가 살지 못했던 삶을 우리가 아이들한테 투사하는구나. 그렇죠. 그러지 않으려고 그 투사를 반성한 의지, 그 투사를 하지 않고 너는 너의 행복을 찾아라라고 이렇게 놓아주는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전 진짜 어려워요. 예. 저는 어릴 때 이제 첫 번째 꿈이 야구 선수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단칼에 거절당했죠, 집에서. 네. 뭐 부모님은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을 하셨다고 생각해요. 제가 야구 선수를 했으면 얼마나 성공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잘하실 것 같기도. 나름 네.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이 세상은 네. 참 넓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이 정신과 의사로서 진료실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들으니까 자녀와 나를 잘 분리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저희 아이의 이제 스케줄을 본 친구들은 가끔은 무슨 운동 선수냐 이래.
살지 못한 삶이 야구였군요. 그래도 애들이 야구는 안 스포츠였고. 하는데 네, 스포츠. 그래도 다른 스포츠를 네. 엄청 하거든요. 네. 엄청 하고 근데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나요? 아이들 좋아하니까 네, 또 좋아하는 것과 일치하면 괜찮아요. 근데 네. 문제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좋아하는 것과 어릴 때 대부분 운동을 사실 좋아하거든요. 네네. 근데 다른 것들을 경험해보면 다른 거 더 좋아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살지 않은 삶에 대한 투사로 그것만을 그 환경만을 만들어주고 그것만을 더하게 하고 가끔씩 푸시하고도 있는 저를 이제 좀 푸시도 하세요. 발견을 하고 그러면 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네, 살지 못한 삶이 많이 투영된 거네요. 투사의 마음을 멈추고 잘 어떻게 보면은 아이에게도 네. 개성화할 수 있는 삶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네. 저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정신과에서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삶인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 이렇게 미친 듯이 몰아붙이는 게 얼마나 우리 부모 세대가 살지 못했던 삶, 결핍을 보여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우리나라가 이 융이 얘기하는 한 40이 된 거 아닌가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네. 자체가 네네. 이제는 너무 몰아붙이고 한 가지 틀만을 강요하던 그 삶이 이제는 마음의 지진이 온 게 지금 우리나라 계속 자살률이 1위를 찍고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 네. 하지만 그럴 때가 곧 기회라는 얘기처럼 이제 요즘 여러 융의 심리학을 다룬 책들이 하필이면 더 많이 소개가 되고 있고 우리 사회에 융의 이야기들을 더 많이 설파하는 사람들이 오늘 작가님처럼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이 융의 메시지가 지금 우리나라에 딱 필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잔인한 선택지지 않아요? 우울과 불안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는 거. 근데 어쩔 수 없이 불안을 선택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우울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안한 길로 가게 되면은 처음에는 불안하지만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것을 결국 찾을 수 있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도 오늘 여기까지 이 영상을 찾아보게 만든 내 안에 있는 자신의 셀프의 힘을 믿고 불안한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융심리학을 공부할 때 운디드 힐러라는 개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처 입은 치유자. 그러니까 상처 입은 치유자가 사실은 저의 꿈이에요. 나는 한때 상처받았지만 완벽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치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파본 사람들, 그 아픔을 치유해본 사람들이 좋은 힐러가 된다고, 좋은 치유자가 된다고 그 융 심리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것이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어떤 새로운 지향점이 되고 나침반이 되어서 그래, 오늘 내가 상처받았더라도 이 상처를 내가 잘 치유하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셀프가 나 혼자만 잘 살겠다는 뜻이 아니라 타인과의 아름다운 관계 맺음을 통해서 결국은 치유가 되는 거더라고요. 내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나의 문장 하나를 써서 누군가에게 잘 전달되면 그 사람의 우울과 슬픔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구나. 이게 제가 작가로 살아가는 이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목표가 생기고 나서 저는 더 행복해지고 더 정신 차리게 되고 막 베스트셀러나 상이나 이런 것에 좀 덜 연연하게 되고 다시 셀프로 돌아와서 나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그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개념이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상처 입었지만 당신은 생존자고 살아남았고 그리고 오늘 하루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네. 진짜 제가 상담받는 느낌이었고 저에게도 필요한 메시지들이 오늘 너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저도 앞으로 40이 넘었으니 좀 더 정신 차리고 저만의 셀프를 많이 목소리를 돌봐주세요. 더 들을 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